오래된 아파트의 희미한 불빛 아래 6살 소년 이진우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 채 낡은 목자의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에 들린 크레용은 마치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진 듯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진우가 그리는 것은 꽃이나 자동차 혹은 만화 속 영웅이 아니었다. 거대한 도화지 위에는 혼돈에 가까운 추상적인 선과 색채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진우의 눈에는 세상이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보였다. 텔레비전 경제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목소리나 화면을 가득 메운 숫자와 그래프는 아이에게 의미 없는 기호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생생한 색과 형태, 심지어는 희미한 소리로 변환되어 느껴졌다. 상승하는 주가지수는 눈부신 금빛으로 피어오르고 폭락하는 시장은 차가운 푸른색과 날카로운 파열음으로 고막을 찔렀다. 아이는 그 흐름을, 그 거대한 감정의 강물을 종이 위에 옮기고 있었다. 할머니 박소연은 그런 손주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부엌 한편에서 저녁으로 내놓을 소박한 나물 반찬을 무치면서도 시선은 늘 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딸과 사위를 한꺼번에 잃은 후 이 작은 아이는 그녀의 세상 전부가 되었다. 진우는 그날 이후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오직 그림을 그릴 때만 살아있는 듯 보였다. 서연은 손주의 그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임을 알기에 묵묵히 지지해줄 뿐이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진우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자신의 그림 세계로 빠져들었고 서연은 낡은 가구들을 닦으며 집안을 정리했다. 그러다 그녀의 손길이 먼지 쌓인 벽장 깊숙한 곳에 놓인 낡은 상자 위에서 멈췄다. 세상을 떠난 사위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다. 그동안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오늘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어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사위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만년필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두툼한 가죽 표지에 노트가 들어있었다. 박서연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사위의 단정한 필체로 날짜와 함께 수많은 숫자와 기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업무 일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점점 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사위가 운영하던 작은 부품 회사가 어떻게 거대한 자본의 공격 앞에 무너져 내렸는지가 노트에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RS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붉은 잉크로 여러 번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최태석이라는 이름도 함께였다. 노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묘한 주가 조작,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 그리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약탈적인 기업 사냥의 모든 과정을 담은 한 남자의 처절한 증언이었다. 박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딸과 사위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회사의 부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 속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거의 휘갈겨 쓴 듯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희망까지도. 최태석 신이 있다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거실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시장 경제의 순기능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태석 RS 캐피탈의 대표였다. 박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위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바로 저 얼굴이었던 것이다. 분노와 슬픔으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갈 때였다. 텔레비전 화면을 가만히 응시하던 진우가 갑자기 크레용을 집어들고 새로운 종이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손에서 피어나는 것은 짙고 탁한 회색의 소용돌이였다. 그 소용돌이는
화면 속 최태석의 얼굴 주변을 감싸며 점점 더 거대해졌고 그 중심에서는 마치 뱀의 눈처럼 섬뜩한 붉은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박서연은 손주의 그림과 텔레비전 화면 그리고 손에 들린 사위의 노트를 번갈아 보았다. 이전까지는 의미를 알 수 없었던 혼돈의 그림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 단 전율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진우는 그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보고 있었다. 돈의 흐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공포 그 거대한 감정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여전히 그림에 몰두해 있었다. 진우야.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 대신 회색 소용돌이 옆에 작은 황금빛 점 하나를 찍었다. 그 점은 비록 작았지만 주변의 모든 어둠을 밀어낼 듯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서연은 그 작은 점을 보며 결심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슬픔 속에 잠겨 살아갈 수는 없었다. 사위의 억울한 죽음과 딸의 눈물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다. 법과 제도가 저 악마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해야만 했다. 그녀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돈도 권력도 법률 지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인공지능보다도 뛰어난 예측 능력을 가진 손주가 있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무기가 바로 곁에 있었던 것이다. 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위의 노트를 덮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이는 그림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서 박서연은 자신과 같은 분노 그리고 슬픔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은 평생 모아온 적금을 해지하고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 계좌의 이름은 오라클이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과 6살 배기 손자로 보일 것이다. 누구도 이 작은 아파트 안에서 거대한 금융제국의 심장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 조용히 벼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터였다. 그녀는 진우가 어젯밤 그렸던 그림을 컴퓨터 옆에 펼쳐놓았다. 탁한 회색 소용돌이와 그 옆에서 빛나던 작은 황금빛 점. 박서연은 그림이 가리키는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손주의 눈과 자신의 결심을 믿었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거대한 골리앗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다윗의 선전포고였다. 박서연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진우가 찍어놓은 황금빛 점이 상징하는 작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RS 캐피탈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진 작은 회사였다. 그러나 진우는 보았고 할머니는 믿었다.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아 빛을 발할 작은 씨앗의 존재를. 그들의 조용하지만 위대한 전쟁은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 진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별들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수많은 빛의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돈의 흐름이었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네트워크였다. 진우는 그 속에서 유독 강하게 빛나는 하나의 선을 발견하고 작은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 선을 따라 그었다. 그 선의 끝에는 RS 캐피탈의 로고가 새겨진 거대한 빌딩이 괴물처럼 서 있었다. 진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존재가 외치고 있었다. 아빠의 그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 자신이 그 그림의 마지막 조각을 채워 넣을 차례라고.
조용한 방 안할머니와 손자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하는 잃어버린 가족의 명예를 되찾는 꿈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박서연은 잠에서 깼다. 밤새 뒤척이며 옅은 잠을 잤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잠든 손주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낡은 컴퓨터가 놓인 책상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어제 개설한 오라클이라는 이름의 주식 계좌가 띄워져 있었다. 그녀의 전 재산이 들어간 작고 초라한 숫자였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주식 투자는 도박과도 같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박서연은 옆에 놓인 진우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검고 탁한 소용돌이와 그 안에서 빛나는 작은 황금빛 점. 그녀는 어제 그림이 가리키는 대로 시장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작은 바이오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사위의 피 맺힌 기록과 손주의 신비로운 눈동자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돈놀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오전 9시 마침내 주식시장이 문을 열었다. 박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주시했다. 그녀가 매수한 주식은 개장 직후에도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소폭 하락하며 파란색 숫자를 띄웠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진우의 그림 속 황금빛 점은 작지만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불안에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닻이었다. 그렇게 초조한 시간이 1시간쯤 흘렀을까. 갑자기 거래량이 미미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파란색이었던 숫자가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기업이 개발 중이던 신약의 임상시험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단독 뉴스가 터져 나온 것이다. 그 뉴스와 함께 주가는 폭발하듯 솟구치기 시작했다. 상한가를 의미하는 30% 상승 표시가 화면에 뜨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박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루아침에 그녀의 작고 초라했던 자산이 30%나 불어나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었다. 진우는 어떻게 이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일까? 아이는 뉴스를 읽을 수도 복잡한 임상 데이터를 이해할 수도 없었다. 아이는 그저 본 것이었다. 성공의 가능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의 색깔을. 그날 이후 박서연과 이진우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계속되었다. 매일 저녁 진우는 경제 뉴스를 보며 그날의 시장을 그림으로 그렸다. 아이의 그림은 날마다 달랐다. 어떤 날은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로운 푸른색이 종기를 채웠고, 어떤 날은 격렬한 화산 폭발처럼 붉은색과 검은색이 뒤엉켜 있었다. 박서연은 그 그림들을 통해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과 감정을 읽어내는 법을 조금씩 터득해갔다. 그들의 거래 방식은 철저히 진우의 그림에 의존했다. 진우가 그림 속 특정 지점에 밝은 녹색점을 찍으면 박서연은 그 색이 상징하는 섹터에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했다. 반대로 어둡고 날카로운 보라색 선이 나타나면 그것은 위험 신호였다. 그녀는 즉시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왔다. 아이의 예측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작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올렸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들의 초기 자본금은 2배로 불어나 있었다. 그러나 박서연은 결코 욕심내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RS 캐피탈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군자금을 모으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아파트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고 진우에게는 평범한 장난감을 사주었다. 그들의 일상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들 내면의 목표는 하루가 다르게 선명해지고 있었다. 한편 그들의 기이한 행적은 조용히 다른 이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 최대 주식 투자 커뮤니티의 한 게시판에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다. 최근 발견한 소름 돋는 매매 일지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글쓴이는 오라클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첨부했다. 자료에는 오라클이 지난 한 달간 기록한 경이로운 수익률과 함께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의 매매 타이밍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게시글에 대한 초기 반응은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초심자의 행운이겠지. 우연히 몇 번 맞춘 걸 가지고 뭘 그러나. 아마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작전 세력일 거야. 사람들은 오라클의 성공을 폄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치부했다. 그러나 오라클의 신화적인 행보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업의 호재를 하루 전에 매수하고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지기 직전에 모든 주식을 현금화하는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커뮤니티는 서서히 들끓기 시작했다. 오라클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의 매매 내역은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분석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여의도의 유령, 미래를 보는 자라 부르며 경외감을 표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그 무엇 하나 알려진 것이 없었다. 그저 압도적인 결과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할 뿐이었다. 박소연은 이러한 외부의 소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직 진우의 그림과 HTS 화면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진우가 그림을 통해 보내는 신호들을 더욱 정밀하게 해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색의 농도, 선의 굵기 형태의 역동성. 그 모든 것에는 미세한 의미의 차이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손주와 하나의 팀이 되어 보이지 않는 시장과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림을 그렸다. 종이의 대부분은 평온한 하늘색으로 덮여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작고 추한 회색 덩어리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회색 덩어리를 향해 수많은 가느다란 검은 선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뻗어 나가고 있었다. 박소연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RS캐피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색 덩어리는 그들의 탐욕이었고 검은 선들은 그 탐욕에 희생된 수많은 피해자를 상징하는 듯했다. 진우는 그림을 완성한 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창가로 이끌었다. 아이는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야경 그 중에서도 유독 높고 화려하게 빛나는 한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RS캐피탈 본사 빌딩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의 적은 저곳에 있다고. 이제 첫 번째 날개를 펼쳤으니 저 괴물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박소연은 손주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춥지 않았다. 오히려 뜨거운 불덩이가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듯했다. 지난 한 달은 단순한 자본 축적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그들의 조용한 복수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유리와 강철의 거대한 탑. 그 최상층에 위치한 RS캐피탈의 트레이딩 룸은 마치 미래 세계의 우주선 함교를 연상시켰다. 사방의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거대한 데이터 스크린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위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붉은색과 푸른색의 빗줄기가 되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이곳은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오직 냉정한 계산과 알고리즘만이 지배하는 신전이었다. 이 신전의 중심에는 크로노스라 불리는 RS캐피탈의 자체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었다. 크로노스는 시장의 미세한 변동과 수십억 개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심지어는 인간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고도의 알고리즘 매매를 수행했다. 아레스 캐피탈의 직원들에게 크로노스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을 지배하는 신탁이자 그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퀀트 분석팀의 젊은 애널리스트 김민재는 그날도 크로노스가 뱉어내는 방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감시하고 예측 모델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를 찾아내 수정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시간은 지루할 정도로 평온했다. 크로노스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아침 김민재는 자신의 모니터에서 아주 작지만 기이한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 크로노스는 현재 한 중소제약사의 주가를 미세하게 통제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특정 가격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동시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뜨리는 고도의 작전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교착 상태에 가장 약한 고리 크로노스의 알고리즘이 아주 잠시 숨을 고르는 찰나를 귀신같이 파고드는 이상한 매매 패턴이 포착된 것이다. 그 매매의 주체는 오라클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개인 투자자였다. 거래 금액은 아레스 캐피탈이 움직이는 자금에 비하면 먼지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타이밍이었다. 오라클은 크로노스가 매도 압력을 가하기 0.5초 전에 자신의 물량을 던졌고 시스템이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매수 주문을 내기 바로 직전에 소량의 주식을 사들였다. 마치 크로노스의 다음 수를 미리 읽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김민재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니 어쩌다 한두 번 알고리즘의 패턴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다. 그는 가볍게 여기고 보고서에 사소한 노이즈 발생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며칠 뒤 완전히 다른 종목에서 진행되던 또 다른 작전에서 오라클의 이름이 다시 한번 그의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움직임은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김민재는 오라클의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거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여 분석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오라클은 단 한 번의 손실도 없이 100%에 가까운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거래 규모는 작았지만 그가 선택한 종목과 매매 타이밍은 아레스 캐피탈의 극비 작전들과 기묘할 정도로 여러 번 겹쳤다. 마치 거인의 발치에서 조용히 빵 부스러기를 줍는 생쥐처럼 오라클은 아레스의 움직임을 교묘하게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김민재는 이 분석 보고서를 팀장에게 제출했다. 팀장은 코웃음을 쳤다. 김대리,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게. 그냥 운 좋은 아마추어거나 우리 쪽 정보가 어디선가 아주 조금씩 새고 있는 거겠지. 거래액을 봐. 우리 하루이자 수익도 안 되는 돈이야. 그의 반응은 아레스 캐피탈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오만함의 반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 외의 모든 시장 참여자를 자신들의 놀이터에서 노는 개미 정도로 취급했다. 하지만 김민재의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나 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처럼 느껴졌다. 정보 유출이라면 특정 작전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오라클의 움직임은 여러 작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내부 정보를 받은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이 보고서는 몇 단계의 결제 라인을 거쳐 마침내 신전의 가장 높은 곳 최태석 대표의 책상 위로 올라갔다. 최태석은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읽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약간의 흥미가 뒤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시장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여겼고 자신은 그 판을 지배하는 유일한 플레이어라고 생각했다. 크로노스는 그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가장 강력한 말이었고 다른 모든 투자자는 그가 언제든지 치워버릴 수 있는 폰에 불과했다.
오라클이라 이름 한번 거창하군. 최태석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부하 직원의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운을 가진 자들이 있기 마련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옆으로 밀쳐두고 더 중요한 사안들에 집중했다. 그에게 오라클은 길가의 조약돌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거대한 기업들을 사냥하고 경쟁 펀드들을 무너뜨리는 것에만 쏠려 있었다. 그러나 조약돌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구두를 거슬리게 했다. 며칠 후 RS 캐피탈이 공매도를 통해 한 바이오 기업의 주가를 폭락시키려 할 때였다. 크로노스는 악재성 보고서와 연계하여 대규모 공매도 물량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 오라클이 어디선가 나타나 자신의 전 재산을 건듯한 매수 주문을 넣었다. 그 금액은 여전히 미미했지만 그로 인해 주가가 아주 미세하게 반등했고 크로노스가 설정한 최적의 공매도 타이밍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0.1% 낮게 나왔다. 금전적인 손실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태석에게는 그것이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다. 누군가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기계에 모래알을 던져 넣은 것과 같았다. 그의 완벽한 통제에 흠집이 생긴 것이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김민재를 포함한 퀀트 분석팀 전원을 호출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태석은 아무 말 없이 오라클의 거래 기록이 띄워진 대형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서운 압박감으로 직원들을 짓눌렀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이 벌레의 정체가 뭐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단순한 행운이라고, 정보 유출이라고 그렇다면 왜 우리의 크로노스는 이 벌레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는 거지?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두뇌 집단이 모인 RS 캐피탈이 정체불명의 개인 투자자 하나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최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 정원에 잡초가 자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아무리 작은 잡초라도 보이는 즉시 뿌리째 뽑아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지. 그는 김민재 앞에 멈춰 섰다. 이자를 찾아내. 합법적인 방법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 통신기록, 계좌 추적 사립 탐정이라도 고용해. 나는 이 오라클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자의 얼굴을 직접 봐야겠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오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에 대한 차가운 분노였다. 최태석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RS 캐피탈의 거대한 정보망과 자금력이 이름 모를 개인 투자자 한 명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쫓는 상대가 화려한 오피스텔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놓고 앉아있는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거대한 추격이 향하는 곳은 서울의 한적한 변두리에 위치한 할머니와 어린 손자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작은 아파트라는 것을. 올림푸스의 신들은 자신들을 성가시게 하는 작은 나비의 존재를 마침내 인지하고 그 날개를 꺾어버리기 위해 거대한 손을 뻗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소음과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로 가득 찬 신문사 편집국. 강민준 기자는 생기 없는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연예인 스캔들 맛집 홍보 기사, 그리고 기업 총수들의 동정을 살피는 찬양 일색의 칼럼들.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가 되고 싶었던 그의 꿈은 클릭 수에 목을 매는 현실의 벽 앞에서 오래전에 빛이 발해 있었다. 그는 무의미한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한 주식 커뮤니티에서 오라클이라는 이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주식 고수에 대한 뜬 소문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밤을 새워가며 그의 모든 거래 기록과 관련된 수백 개의 게시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강민준의 잠자고 있던 기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력이 아니었다. 오라클의 모든 행적에는 마치 어떤 거대한 서사가 담겨 있는 듯했다.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오라클이 주로 건드리는 종목들이었다. 그는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주나 테마주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거대 자본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혹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서 정확히 변곡점을 잡아내어 이익을 실현했다. 마치 약자의 편에 서서 거악을 조롱하는 의적처럼. 그리고 그 거악의 중심에는 유독 RS 캐피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강민준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었다. 어쩌면 이 가면 뒤에는 거대한 금융범죄에 맞서 홀로 싸우는 내부 고발자나 모든 것을 잃고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가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윗선의 허락도 없이 독자적으로 오라클에 대한 취재에 착수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년간의 취재로 쌓아온 RS 캐피탈의 비리, 의혹 파일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다. 이제 그 파일들을 다시 열어볼 때가 온 것이다. 같은 시각 RS 캐피탈의 심장부에서는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크로노스는 시장의 모든 지표가 강력한 상승장을 가리키고 있다고 분석했고,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으로 채워져 있었다. 최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제국이 나날이 팽창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에게 시장의 작은 조정이나 하락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시스템은 완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소연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유난히 불안한 기색으로 그림에 몰두했다. 아이는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과 활기찬 녹색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림이 거의 완성될 무렵 아이는 검은색 크레용을 집어들고 그림의 한가운데에 가느다란 균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균열은 순식간에 그림 전체로 퍼져나가며 아름다웠던 풍경을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냈다. 박소연은 그 그림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명백한 붕괴의 전조였다. 지금까지 진우의 그림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오라클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처분했다. 지난 몇 달간 쌓아 올린 이자는 제법 규모가 커진 수익이었다. 그녀는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진우의 그림 속 균열은 너무나도 깊고 폭력적이었다. 박서연은 사위의 노트를 뒤져 공매도, 즉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방법에 대해 밤새 공부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축적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코스피 지수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을 매수했다. 시장의 모든 전문가와 인공지능이 낙관론을 펼치고 있을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는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 세상은 뒤집혔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한국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했다. 투자자들의 비명이 온 세상을 뒤덮었고 거리의 전광판은 온통 절망적인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단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의 돈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RS 캐피탈도 그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크로노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은 그대로 거대한 손실로 이어졌다. 물론 그들의 거대한 자산 규모에 비하면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완벽한 신이라 믿었던 크로노스가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놓쳤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아레스 캐피탈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남겼다. 최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금전적 손실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시스템이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김민재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뛰어 들어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시장의 모두가 돈을 잃고 있을 때 단 하나의 계좌만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오라클이었다. 오라클은 폭락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든 주식을 처분했고 심지어는 시장의 하락에 정확하게 베팅하여 하룻밤 사이에 자산을 몇 배로 불렸다. 이것은 더 이상 행운이나 우연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것은 예언이었다. 최태석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당장 그가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당장 저 자식의 정체를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건 이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다. 최태석의 분노는 아레스 캐피탈이라는 거대한 사냥개를 광포하게 만들었다. 이전까지의 소극적인 조사는 모두 중단되었다. 국내 최고의 해커들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팀, 전직 국정원 출신들로 이루어진 정보 분석팀이 오라클 추적 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증권사와 금융감독기관에 압력을 넣어 오라클의 계좌 정보를 빼내려 시도했고 인터넷 회선을 역추적하여 그의 물리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한편 강민준의 취재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시장 붕괴를 정확히 예측한 오라클의 행적은 그의 심정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오라클이 처음 거래했던 작은 바이오 기업부터 시작하여 그가 거쳐간 모든 기업들의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마침내 하나의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오라클의 초기 거래 종목들 상당수가 몇 년 전 아레스 캐피탈에 의해 적대적 M&A를 당하거나 부도 처리된 회사들이었다는 공통점이었다. 그리고 그중 한 회사의 이름이 강민준의 심장을 멎게 했다. 바로 3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젊은 CEO가 운영하던 작은 부품 회사였다. 당시 경찰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지만 업계에서는 아레스 캐피탈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회사가 파산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강민준은 사망한 CEO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두 개의 거대한 추격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채 이제 하나의 종착점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한쪽은 상대를 파멸시키려는 증오에 불타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진실을 밝히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추격의 중심에 있는 박서연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창밖을 보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부디 이 복수가 끝나고 손주가 평범한 아이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러나 운명의 폭풍은 이미 그녀의 작은 집 문턱까지 다가와 있었다. 최태석의 분노가 담긴 명령은 거대한 기계에 톱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레스 캐피탈의 법무팀은 증권사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했다. 그들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는 잠재적 시장 교란 행위자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감독기관의 고위 관계자까지 동원했다. 결국 철옹성 같던 개인정보 보호의 벽에 균열이 생겼다. 며칠 후 오라클 예자 소유주의 신상 정보가 최태석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정보를 확인한 최태석과 그의 참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서연, 68세 여성. 직업 없음. 주소지는 서울 변두리의 넓고 작은 서민 아파트.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너무나도 평범한 프로필이었다. 그들은 당연히 거대한 자본을 운용하는 경쟁 헤지펀드나 시스템에 불만을 품은 천재 해커 같은 존재를 상상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손주를 돌보며 연금으로 살아갈 법한 힘없는 노인이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최태석이 정보팀장을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 늙은이가 크로노스의 알고리즘을 읽고 시장 붕괴를 예측했단 말인가? 이건 위장이다. 이 여자 뒤에 진짜 오라클이 숨어 있다. 이 여자는 그저 명의를 빌려준 껍데기에 불과해. 당장 저 여자의 주변 인물, 가족관계,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최태석의 명령에 따라 전직 특수요원 출신들로 구성된 사설 정보팀이 박서연의 아파트 주변에 잠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통신회사 직원을 위장해 아파트 단자함에 접근했고 환경미화원으로 변장하여 그녀의 쓰레기를 뒤졌다. 동네 상인들에게는 길 잃은 가족을 찾는 척하며 그녀의 일상에 대해 캐물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박서연의 조용한 삶을 옥죄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낯선 얼굴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았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며칠째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검은색 승합차가 신경 쓰였다. 어느 날부터인가는 집 전화에서 미세한 잡음이 들리는 듯했고 인터넷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다. 그녀의 불안감은 손주 진우의 그림을 통해 더욱 증폭되었다. 진우는 더 이상 주식시장의 흐름을 그리지 않았다. 아이의 도화지 위에는 온통 지켜보는 눈동자들이 가득했다. 창문 밖에서 문틈 사이에서 심지어는 천장 위에서도 수많은 눈들이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섬뜩한 그림이었다. 또한 거대한 거미가 집을 중심으로 겹겹이 거미줄을 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의 실체를 느끼고 있었다. 박소연은 이제 확신했다. 그들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레스 캐피탈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마침내 자신들의 존재를 눈치챘다는 것을.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가 무너지면 이 복수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날 터였다. 무엇보다도 손주를 지켜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집에서 거래하는 것을 중단했다. 자신의 컴퓨터와 인터넷 회선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대신 그녀는 매일 다른 동네의 공공도서관이나 구민회관을 찾아다녔다.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평범한 행인처럼 인파에 섞여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단 몇 분 만에 거래를 마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익혔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지혜가 지금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한편 강민준 기자의 취재도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그는 3년 전 사망한 이진우의 아버지 이정훈 사장의 옛 회사 동료를 수소문 끝에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 꺼려하던 그는 강민준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는 아레스 캐피탈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회사를 무너뜨렸는지, 언론을 이용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핵심 인력들을 빼내어 기술을 탈취했는지 눈물로 증언했다. 정훈이 형은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했고 직원들을 아꼈습니다. 그날 사고도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형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언론에서는 성공한 투자자로 칭송받고 있죠.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전 직원의 증언은 강민준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강민준은 오라클의 정체가 바로 그 유가족일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이정훈 사장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인 박서연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서연이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의 주소를 알아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금융기사가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는 한 가족의 처절한 복수극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동시에 그들이 거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최태석이 그들을 가만둘 리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박서연은 평소처럼 외진 동네의 도서관에서 거래를 마치고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환승역에서 인파에 섞여 계단을 내려가던 중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며칠 전 동네 시장에서도 봤던 인상이 서늘한 남자였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미행이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걸음을 옮기면서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칠 경로를 그렸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박서연은 타는 척하다가 문이 닫히기 직전에 몸을 날려 승강장으로 다시 빠져나왔다. 그녀를 뒤쫓던 남자는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지하철 안에 갇힌 채 멀어져 갔다. 박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다. 가까스로 따돌리긴 했지만 이제 추격은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의 포위망은 상상 이상으로 좁혀져 오고 있었다. 그날 밤 아레스캐피탈의 정보팀은 최태석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다. 박서연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처럼 미행을 따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손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박서연과 그 무릎에 기대 잠든 이진우의 사진이 띄워졌다. 평범하고 다정한 할머니와 손주의 모습이었다. 최태석은 사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도 저 늙은이가 배후라고 생각하나? 저 아이는 뭐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과 아이가 어떻게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 수 있단 말인가? 계속 감시해. 하지만 섣불리 건드리지는 마. 저들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린다. 쥐는 구석에 몰렸을 때 가장 격렬하게 발악하는 법이니까. 바로 그 시각 강민주는 모든 자료를 정리한 끝에 직접 박서연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그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다. 차 안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타고 있었다. 강민주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차를 세우고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낡은 아파트의 한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켜진 그 창문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다만 거대한 위험이 그 집을 향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만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최태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사냥감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대한바이오, 혁신적인 항암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 임상 3상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한 기업이었다. 기술력은 확실하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이것은 최태석이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먹잇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핵심 전략팀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전형적인 교과서 플레이로 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즐거움이 묻어났다. 우선 우리가 가진 언론 채널을 통해 대한바이오의 신약 개발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린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최대한 증폭시켜. 동시에 크로노스를 이용해 공매도 물량을 쏟아부어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 개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를 시작하면 우리는 바닥에서 조용히 지분을 매입해 나간다. 완벽한 시나리오야.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대표님, 몇 년 전 이정훈 사장의 K텍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최태석은 코웃음을 쳤다. 성공이 보장된 클래식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지. 그리고 약해 빠진 사냥감들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법이야. 그게 시장의 법칙이다.
대한바이오의 경영진도 이정훈처럼 곧 백기를 들고 우리에게 회사를 헐값에 넘기게 될 거다. 준비들 해. 그의 말에는 과거의 희생자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성공에 대한 탐욕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 시각 박서연의 아파트에서는 진우가 텔레비전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경제 채널에서는 마침 대한바이오의 위기를 다루는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에 대한바이오의 로고와 연구소 정령이 비치는 순간 진우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다. 아이의 눈에는 텔레비전 화면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잊고 싶었던 과거의 끔찍한 색채가 눈앞에 되살아나고 있었다. 아이가 기억하는 아빠의 마지막 몇 달은 온통 병적인 회색과 기생충처럼 꿈틀거리는 검은 선들로 가득했다. 아빠의 서재에서, 아빠의 얼굴에서 진우는 늘 그 색깔들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 텔레비전 속 대한바이오라는 이름 주위로 바로 그 죽음의 색깔들이 똑같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패턴의 인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 깊이 새겨진 트라우마의 재현이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크레용을 집어들었지만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다. 아이는 그저 작은 목소리로 잊었던 단어를 내뱉었다. 아빠. 그 작은 속삭임은 박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손주의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을 보고 모든 것을 즉시 깨달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들이 최태석이 또다시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전까지는 막연한 복수심이었다면 이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싸울 수 없었다. 이것은 그들이 기다려온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전쟁터였다. 박서연은 결심했다. 지난 몇 달간 오라클의 이름으로 벌어들인 모든 것을 이 싸움에 쏟아붓기로.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실패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사위의 억울한 죽음 딸의 눈물, 그리고 손주의 고통을 생각하면 두려움 따위는 사치였다. 그녀는 진우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아가. 이제 할머니가 우리가 아빠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절대로. 한편 강민준 기자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박서연과 이진우가 오라클의 배후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미 미행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섣불리 다가가는 것은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고민 끝에 가장 고전적이고 조심스러운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이정훈 사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낡은 이메일 계정을 찾아냈다. 휴면 상태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해 익명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이정훈 사장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라클이나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경찰 기록에도 없는 오직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K텍 파산 과정의 비열한 진실 몇 가지를 암시하듯 언급했다. 당신이 혼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려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보안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 박서연이 그 메일을 확인한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다. 처음에는 RS캐피탈이 보낸 함정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꺼버리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메일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메일 속에 언급된 내용은 사위의 노트 가장 깊숙한 곳에 적혀있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다. 함정이라면 이렇게까지 세세한 정보를 알 리가 없었다. 그녀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다음날 아침 그녀는 진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았다.
어둡고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등 뒤로 아주 멀리서 희미한 빗줄기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빛은 작았지만 어둠을 가르고 나아갈 용기를 주는 듯 따스해 보였다. 박서연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메일에 적힌 보안 메신저 앱을 설치하고 떨리는 손으로 상대방에게 첫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을 어떻게 믿지? 강민주는 메시지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결되었다. 그는 자신의 기자 신분을 밝히고 그동안 자신이 취재해온 RS캐피탈의 비리 자료들을 요약해서 보냈다. 그는 박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수시간 동안의 대화 끝에 박서연의 의심은 서서히 믿음으로 바뀌어갔다. 강민주는 단순한 특종을 노리는 기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정의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대한 바이오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산산조각 내고 헐값에 집어삼키려 할 겁니다. 그 한마디에 강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다. 오라클의 예언이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제가 여론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RS캐피탈의 과거 행적과 대한바이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의 실체를 폭로하는 기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자금줄을 흔들어 주십시오. 안과 밖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무기가 되어주는 겁니다. 박서연은 대답 대신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폭풍은 내일 시작될 겁니다. 진실을 쓸 준비나 하시오 기자 양반. 그날 밤 박서연은 오라클 계좌의 모든 자금을 대한바이오 주식을 매수하는데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면 대결이었다. 같은 시각 강민주는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 속에서 밤을 새우며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향해 날릴 첫 번째 화살을 벼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싸우던 할머니와 손자에게 마침내 세상 밖으로 진실을 외쳐줄 강력한 동맹군이 생긴 순간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의 금융시장을 향해 조용히 몰려오고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오전 9시 증권시장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마자 거대한 폭풍이 대한바이오를 덮쳤다. RS캐피탈의 심장부에서 인공지능 크로노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백만 주의 공매도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대매 수문이 열린 듯 압도적인 매도 물량은 대한바이오의 주가를 순식간에 아래로 밀어붙였다. 동시에 RS캐피탈이 사전에 포섭해둔 언론사들과 증권 분석가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기사와 보고서를 쏟아냈다. 대한바이오 신약 개발 사실상 실패,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도덕적 해이 심각, 투매만이 살길. 자극적이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제목들이 인터넷 포털과 증권 정보 앱을 도배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시작되면서 주가의 하락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다. 최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대한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했다. 이 정도의 충격이라면 대한바이오의 주가는 오후가 되기 전에 반토막이 날 것이고 경영진은 결국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터였다. 그에게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그저 효율적인 사냥 과정일 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주가가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특정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오자 갑자기 시장의 모든 매도 물량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매수 주문이 나타났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나타나 추락하던 주가를 단단하게 받쳐 올린 듯했다. 거래량은 폭증했지만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그 주문의 출처는 단 하나, 오라클이었다. 서울의 한쪽 소음으로 가득한 구립도서관의 컴퓨터. 단말기 앞에 앉은 박서연은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진우가 그린 새로운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림 속에는 거대한 해일이 마을을 덮치고 있었지만 그 앞을 작은 댐 하나가 위태롭게 막아서고 있었다. 진우는 바로 그 댐의 가장 단단한 지반이 있는 곳에 작은 점을 찍어두었다. 박서연은 바로 그 지점 가장 효율적으로 매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모든 자금을 쏟아부은 것이었다. 그리고 오라클의 방역과 거의 동시에 두 번째 화살이 RS캐피탈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강민준 기자가 밤새 준비한 탐사 보도 기사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기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과거 K텍 전 직원의 생생한 증언, RS캐피탈의 자금 흐름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이번 대한 바이오 사태가 과거의 약탈적 행위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조목조목 비교 분석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기사의 제목은 골리앗의 사냥인가 약탈인가, RS캐피탈의 두 얼굴이었다. 기사는 온라인 독립 언론사를 통해 송고되자마자 SNS와 주식 커뮤니티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특히 오라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열광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오라클의 행보가 거대한 악에 맞서는 정의로운 싸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악질적인 작전입니다. 한 투자자가 커뮤니티에 강민준의 기사를 링크하며 외쳤다. 우리의 소중한 돈을 저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 바이오를 지킵시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 외침은 거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분노한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 군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대한 바이오의 주식을 한 주 두 주씩 사들이기 시작했다. 개개인의 매수량은 미미했지만 수십만 명이 모이자 그 힘은 태산과도 같았다. RS캐피탈이 대규모 매도 폭탄을 투하하면 오라클이 전략적 지점에서 거대한 방패로 막아서고 그 틈을 타 개미 군단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매수세를 더하는 기이한 전선이 형성되었다. RS캐피탈의 트레이딩 룸은 혼란에 빠졌다. 크로노스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이성적인 집단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다. 시스템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주가는 떨어질 만하면 기적적으로 반등했고 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들끓었다. 최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지는 오래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최태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매도 물량을 2배로 늘려 저 버러지 같은 개미들이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 자금은 무한대로 지원할 테니 무조건 주가를 끌어내려. 그의 명령에 따라 RS캐피탈은 더욱 거센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개미 군단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고 오라클은 여전히 신출귀몰한 타이밍에 나타나 전황의 균형을 맞추었다. 이것은 더 이상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노와 희망이 맞서는 감정의 전쟁이었다. 강민준은 편집국에서 실시간으로 전황을 중계하며 여론을 이끌었다. 그는 대한바이오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이 기술이 무사히 상용화될 경우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후속 기사를 내보내며 싸움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마침내 오후 3시 30분 격렬했던 하루의 거래가 끝났음을 알리는 폐장벨이 울렸다. 최종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RS캐피탈의 파산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한바이오의 주가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것은 사실상 오라클과 개미 군단의 위대한 승리였다. 그들은 골리앗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이었다.
최태석은 싸늘하게 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에만 계획보다 훨씬 많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완벽했던 사냥 계획에 흠집만 났고 시장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명령했다. 내일 우리는 더 이상 규칙대로 싸우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것들을 전부 짓밟아버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규칙을 어긴 괴물은 이제 스스로 더 끔찍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두 번째 결전의 날. 주식시장은 전날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문을 열었다. 개장과 동시에 대한 바이오의 주식은 또다시 격전의 중심지가 되었다. RS캐피탈은 전날보다 더욱 거센 매도 물량을 쏟아냈지만 오라클을 중심으로 뭉친 개미. 군단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았다. 강민준 기자의 기사로 인해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주가 방어를 넘어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정의로운 성전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호가창은 매수와 매도 주문이 쉴 새 없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불꽃으로 가득했다. 주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 격렬한 롤러코스터를 탔다. 최태석은 초조하게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그의 자금 소모는 극심해졌고 무엇보다 시장의 지배자라는 그의 명성에 금이 가고 있었다. 그는 이 지루한 소모전을 끝내기 위한 극약 처방이 필요했다. 마침내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남은 금단의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보안 훼손을 통해 은밀하게 관리해온 정계의 한 실력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은 통화가 끝난 뒤 그는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한 증권 전문 언론사의 편집국장에게 다시 연락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기사로 내보내. 출처는 금융감독원의 익명 제보라고 하고. 한편 도서관 한쪽에서 전황을 지켜보던 박서연은 진우가 새로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았다. 어제의 그 그림 해일을 막아서던 댐의 그림에 변화가 생겨 있었다. 댐 자체는 아직 굳건했지만 댐이 막아서던 거대한 해일의 물줄기, 즉 RS캐피탈의 공격을 상징하는 그 흐름의 근원지가 검고 탁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썩어 들어가는 심장부를 향해 하늘에서 날카로운 번개 한 줄기가 내리꽂히고 있었다. 박소연은 그 그림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다. 적은 힘으로 댐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되자 이제 물 자체에 독을 타려는 것이다.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방식, 즉 거짓으로 시장 전체를 속이려는 속셈이었다. 그녀는 즉시 강민준에게 보안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이 곧 거짓 뉴스를 터뜨릴 겁니다. 시장을 공황 상태에 빠뜨릴 만큼 강력한 거짓말일 겁니다. 대비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자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대한바이오의 핵심 개발자인 박성진 박사의 연락처와 그가 현재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참석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또한 사위의 노트에 적혀있던 과거 RS캐피탈이 K테크를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허위사실 유포 패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전달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괴물이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다. 오후 2시 마침내 최태석이 준비한 독약이 시장에 퍼졌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충격적인 뉴스가 전송되었다. 충격대한 바이오 핵심 개발자 박성진 임상 데이터 조작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 기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익명의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시장은 핵폭탄을 맞은 듯 반응했다.
루머가 아닌 언론사의 공식적인 보도였다. 개미 군단을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과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 공포에 질린 투매 물량이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왔고 대한 바이오의 주가는 순식간에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불과 몇 분 만에 주가는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아레스 캐피탈의 트레이딩 룸에서는 마침내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최태석은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정확히 3분 천하였다. 바로 그 순간 강민준 기자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의 기사는 팩트체크, 아레스 캐피탈의 거짓 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기사는 방금 전 시장을 뒤흔든 뉴스가 완벽한 허위 사실임을 증명하는 반박 자료들로 가득했다. 첫째 기사에는 강민준 기자가 독일 학회 현장에 박성진 박사와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박성진 박사는 서울에서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며 황당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둘째, 해당 뉴스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사실상 아레스 캐피탈의 위장 계열사이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아레스 캐피탈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전력이 있음을 폭로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강민준은 증권거래소의 내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데이터는 거짓 뉴스가 보도되기 정확히 0.1초 전에 아레스 캐피탈과 연계된 한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공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 조종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불법 행위의 명백한 증거였다. 강민준의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시장의 분위기는 180도 뒤바뀌었다. 분노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졌던 개미 투자자들은 속았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들였다. 상황이 역전되자 이제는 하한가에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걸어놓았던 아레스 캐피탈이 패닉에 빠졌다. 주가는 하한가에서 순식간에 상한가로 치솟는 주식 역사상 전례 없는 기적적인 반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숏 스퀴즈였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폭등하자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 그로 인해 주가 상승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아레스 캐피탈은 한순간에 수조 원에 달하는 평가 손실을 입게 되었다. 최태석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파국의 현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 그의 추악한 승리는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의 귀에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전화벨이 지옥의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시장의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자신의 모든 것이 한 노인과 어린아이의 손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의 벽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대한바이오를 둘러싼 전쟁이 오라클과 개미군단의 기적적인 승리로 끝난 다음 날,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밤사이 강민준 기자의 기사와 명백한 증거들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아침에 발행된 모든 조간신문의 한 면은 아레스 캐피탈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금융정의를 실현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 빗발쳤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금융범죄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금감원은 아레스 캐피탈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강민준 기자가 제시한 증거가 워낙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질서 근간을 뒤흔든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그날 오전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과 금감원 조사관들이
테헤란로의 RS 캐피탈 본사 빌딩 로비로 들이닥쳤다. 한때 다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로 불리며 선망과 경애의 대상이었던 그곳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임원들은 필사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들을 파기하려 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들의 손에 모든 것이 저지당했다. 최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수사관들이 그의 컴퓨터와 개인 금고를 봉인하고 그에게 소환장을 내밀었을 때도 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한때 신처럼 군림했던 제왕의 초라한 최후였다. 법적인 제재는 금융시장에서의 붕괴로 즉각 이어졌다. RS 캐피탈의 불법 행위가 만천에 드러나자 펀드에 돈을 맡겼던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과 거액 자산가들은 썰물처럼 자금을 빼내가기 시작했다. 펀드 환매 요청이 폭주하면서 RS 캐피탈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그들은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헐값의 시장에 내다 팔아야만 했다. 이것은 죽음의 소용돌이였다. 주식을 팔수록 펀드 수익률은 악화되었고 악화된 수익률은 다시 펀드론을 가속화시켰다. 지난 수년간 그들이 다른 기업들을 사냥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이제는 자신들이 시장의 하이에나들에게 물어뜯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은 신뢰라는 주춧돌이 빠지자 단 며칠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강민준 기자가 있었다. 그는 일약 국민 기자로 떠올랐다. 그의 기사는 언론이 가진 힘의 가장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았고 그는 수많은 언론상을 휩쓸었다. 하지만 그는 영광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는 검찰 특수수사팀의 핵심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수년간 모아온 RS 캐피탈의 모든 비리 자료와 취재 내용을 수사팀에 제공하며 수사를 도왔다. 특히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금융범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K텍 이정훈 사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시 공론화시켰다. 최태석의 탐욕이 어떻게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유가족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오라클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슬픈 사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태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특히 강민준이 확보한 내부자들의 증언과 오라클, 즉 박서연이 검찰에 익명으로 제공한 사위의 비망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최태석의 오만했던 얼굴은 초췌하게 변해갔고 그의 모든 방어 논리는 검찰의 날카로운 추궁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이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서 박서연과 진우는 자신들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세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뉴스를 통해 최태석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환희의 빛이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조용히 흐를 뿐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죽은 딸과 사위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박서연은 모든 목적을 완수한 오라클 계좌를 조용히 해지했다. 계좌에 남은 막대한 수익금의 대부분은 익명으로 사회에 환원했다. 그녀는 자신과 손주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남겼다. 그들에게 돈은 복수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결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의 전쟁은 끝났다.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검찰은 최태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의 9시 뉴스는 속보를 통해 최태석의 구속 소식을 전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사를 나서는 최태석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박소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진우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렁그렁한 눈물이 아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은거리졌던 아픔과 하늘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그들의 작은 집을 비추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심판의 쇠사슬에 묶여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최태석의 제국이 무너져 내린 지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세상은 많은 것이 변했다. 아레스 캐피탈 게이트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경종을 울렸고 불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다. 최태석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기나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거인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차가운 감옥의 독방 안에서 최태석은 멍하니 창밖의 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명의 권력,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까지.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왜 패배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의문만이 맴돌았다. 어떻게 일개 노인과 어린아이가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그는 끝내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감옥 속에서 영원히 고립될 운명이었다. 반면 강민준 기자의 삶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 중 한 명이 되었다. 수많은 대형 언론사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다. 대신 그는 동료 몇 명과 함께 작은 독립 언론사를 차렸다. 거대 자본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진실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싸우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였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강민주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박서연의 아파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특종을 쫓는 기자가 아닌 한 사람의 좋은 친구로서 그들을 찾아왔다. 낡은 아파트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곳을 감돌던 무겁고 서늘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따스한 햇살과 은은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서연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패여있던 슬픔의 그늘은 이제 많이 옅어져 있었다. 어서 와요, 강 기자. 아니, 이제는 강 대표라고 불러야 하나. 그녀의 농담에 강민준도 마주 웃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진우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네요. 박소연은 창밖을 가리켰다. 아파트 앞 작은 놀이터에서 진우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며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다.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는 이제 평범한 6살 배기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군요. 네.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최태석이 구속되던 그날 밤 이후로 아이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변했어요. 더 이상 무서운 꿈을 꾸지도 않고 어두운 그림을 그리지도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진우를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트라우마의 족쇄가 마침내 풀려난 것이었다. 진우의 특별한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세상을 다른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아이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숫자와 탐욕의 색채로 가득한 전쟁터가 아니었다. 아이는 친구의 웃음소리에서 무지갯빛 색깔을 보았고 흘러가는 구름의 모양에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었다. 아이를 올가매던 저주는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느끼게 해주는 축복으로 변해 있었다. 강민주는 박서연과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떠나기 전 놀이터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달려오는 진우와 마주쳤다. 아이는 이제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 진우는 강민준을 향해 수줍게 웃으며 꾸벅 인사를 했다. 강민준은 허리를 숙여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진우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아이는 대답 대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아파트를 나서며 강민주는 진우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기는 모습을 뒤돌아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금융범죄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족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위대한 이야기의 작은 조력자였을 뿐이라는 사실에 깊은 겸허함을 느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로부터 다시 몇 주가 흐른 뒤에 어느 주말 오후였다. 박서연은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고 진우는 그 옆에 돗자리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박서연은 손주가 또 어떤 경이로운 추상화를 그리고 있을지 궁금해져 조용히 다가가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복잡한 선과 현란한 색채의 폭풍이 없었다. 대신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인자한 미소의 아빠, 그리고 따뜻한 눈빛의 엄마,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아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림의 배경에는 커다랗고 붉은 태양이 모든 것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박서연은 숨을 멈췄다. 아이가 사람을 그린 것은, 가족을 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림을 완성한 진호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며 활짝 웃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순수한 아이의 미소였다. 아이는 더 이상 인공지능보다 빠른 두뇌를 가진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할머니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이 이진우였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다.